문창극 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에 청와대가 새 총리 인선에 착수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후보자들에 대한 지금 인사청문 요청안이 이제 국회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검증 공방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 추진이 알려지고 있죠. 돈 풀어서 끌고 가는 경제 정책이다. 이런 또 야당의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종걸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먼저 최경환 후보자의 경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후보자가 내세운 줄푸세, 세금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선 세우자, 이 줄푸세를 기초한 주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위적 경기 부양도 지지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감세 지지하고 있고 네. 규제 완화에 적극적입니다. 네. 성장을 이제 중요시하는 성장론자이고 신자유주의가 한참 국성할 때 미국에 유학하신 이제 경제관료 출신이죠. 네. 예. 경제민주화와는 반대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 경제정책과는 또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성장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네. 저희 민주당과 경제민주화 포럼에서 주요시 여기는 것을 좀 추치려고 하는 입장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경제민주화 포럼 대표로서 이렇게 보시기에 공통점은 좀 없습니까? 예, 경제민주화 포럼은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란 야당의 입장을 그대로 기초하는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실현성 이런 것들을 더 노력하는 단체인데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는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보면 인터셉트 했을까요? 네.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그거를 또 가져가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이제 그런 추진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을 좀 불러일으키겠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최경환 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경제부총리로 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경제민주화라고 얘기한 그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실세형 장관이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던데요. 그 실세형 장관의 장단점은 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 경제정책 면에서는 뜻과 생각을 같이 하고, 네. 그냥 스스로 얘기해도 바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하고 일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후보 때 아주 적극도 없고 또 기초가 된 이론을 또 만들었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한국은행이라든지 기타 산업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부처에 대해서 대통령의 힘으로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네. 우선 속도와 시간이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 상당히 실효성 있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걱정은 네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과도 좀 상당히 배치되고, 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들의 그 뚫린 가슴이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에 최경환 후보를 통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통해서 좀 보여줬던 그런 것과는 아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게 알겠습니다. 좀 걱정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최경환 후보자가 밝힌 대표적인 경제정책 추진 방향 하면 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인데요. 이제 이를 위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와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완화를 지금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한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비유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LTV, DTI를 건드린 거는 이제 어찌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부동산이라는 것이 차익이 있어야지 그 차익을 가지고 돈을 쓰고 소비 증가로 갈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건 바로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또 LTV를 통해서 DTI를 통해서 완화를 통해서 천조 가계부채 시대에 그 부채를 좀 부추기는 것이고 또 150만 하우스푸어가 있는데 그 집값 안정을 이제 흔들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구매력을 올려서 부동산 경기를 올리는 것이라면 맞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매력을 높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칠의 소비 증가를 하게 됨으로써 이것은 처방으로서는 맞지 않다. 부동산 경기 대책으로서도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제 저희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이유를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요. 어떤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부동산 경기를 통한 내수 살리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동산 불패 신화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가격이 이렇게 지지되는 그런 상태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예. 생산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연구개발 투자도 안 되고 오히려 그 부동산 구입으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오히려 소비도 더 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원리금 갚아야 되는데 이미 가계부채는 천조이기 때문에 부채는 상당히 높은 상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도 맞지 않는다. 경기 부양 대책의 적절한 방법이 되지 않는 처방이 맞지 않는다. 네. 우선 기본적인 것은 소득을 올리는 방법. 물론 중장기적인 정책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너무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네. 중장기적으로 정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스스로 자기 예전에 그 단기적인 경기부양체계 중심의 그 체제에서 소득 올리고 구매력 올려서 그래서 기초적인 경제 토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올리고 매수도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희 아주 이것은 야당만의 생각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한 생각이고 네. 세월호 이후에 있었던 민심에 대한 고언이니까 그건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경환 후보자 내정 이후에 지금 DTI하고 LTV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요. 지금 말 바꾸기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눈치 보기인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DTI나 LTV를 건드리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절대로 그것은 자물쇠를 딱 걸어 잠그고 있었죠. 네. 그런데 최경환 장관이 첫 일성이 이번 문제부터 하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미국의 FRB라든지 정말 경제 대통령으로서 경제 중립적 정책을 일관되게 그리고 국민적 관점에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칠세 장관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바뀌는 느낌을 주는 그 사실 자체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걸 딱 이제 언론에 지적해서 나온 것인데 정말 이번에 한국은행도 정말 중립적인 경제정책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옳다면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경환 후보자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공약 더욱 후퇴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한편에서는요, 경제 민주화 약속을 이렇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계속 주장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사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제 민주화 그러면 이게 성장에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민주화라는 건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거 아니라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위한 전략적 토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부 재벌의 불평이 좀 늘더라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것이 성장의 배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민주화의 그 기본 모토 취지는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집권하게 되면 이런 장기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부양 정책을 함으로써 돈이 일시 돌아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되면 국민들이 반색을 하거든요. 그러나 네. 조금 지나면 이제 완전히 정말 아주 가계부채 폭탄에 또 임시 방편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경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걱정스러운 상태가 일어나지만 그거는 이미 집권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뭐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전국 현안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기 총리 후보자 인선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치인 출신 총리론과 야당 추천 총리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종걸 의원께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예,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사람이 없나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뜻을 같이 하면서 입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 중에서도 뭔가 인선을 하는 구조라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은 꼭 뭐 야당 인사를 해주십시오라는 민원 처리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인선 시스템 방식으로는 또 똑같은 결과가 되고, 그것은 뭐 국정 공백뿐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신뢰에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그 비슷한 분이 나왔을 때, 네. 이거 그냥 거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랄 정도로 저희들은 오히려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인사청문회의 그 기본적인 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을 좀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되고, 네. 이미 검증되어 있는 분들을 하는 데에는 그래도 야당 인사에 가까운 분들이 좀 덜 위험스럽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이지, 저희들 생각을 인사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언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을 만나봤습니다.